아버님, 저희 진심이에요. 아버님이 편히 지내시는 게 먼저예요. 부디 저희 마음 받아주세요. 민국은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지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과일을 나르고 손이 트도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았을 돈. 그 무게가 민국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평생 일군 수백억이 이 작은 봉투보다 가벼웠다는 것, 이제 알 것 같구나. 민국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바래고 천장에는 물자국이 있었지만 그 어떤 대리석 저택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재산이며 건물이며 다해준 자식들에게서 버림받고 온 민국에게 빛나와 은석이 내어준 이 보물은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까요? 고물상 할아버지 민국의 자식 농사 이야기와 정체,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인생별 사연에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행복한 기운이 그곳으로 전해지도록 마음 쓰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영감님, 여기 박스 좀 가져가요. 어제 택배가 많이 와서 깨끗한 게 꽤 되네요. 골목길 구멍가게 할머니가 찌그러진 종이 상자 몇 개를 내밀며 민국을 불렀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덕분에 오늘 수레가 아주 묵직해지겠어요. 민국은 땀에 젖은 낡은 점퍼 소매로 이마를 닦으며 허허 웃었습니다. 근데 영감님은 이 고생을 왜 하시는 거래? 자식들도 다 잘됐다고 들었는데 옷 좀 번듯하게 입고 다니지 그래요. 할머니가 안쓰러운 눈빛으로 그의 해진 옷깃을 살피자 민국은 익숙한 솜씨로 박스를 접어 수레에 실으며 대답했습니다. 이게 편해서 그래요. 몸을 움직여야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오는 법이거든요. 600억 자산가라는 화려한 수식어 대신 지금의 그를 설명하는 건 손때 묻은 집게와 삐걱거리는 수레뿐이었지요. 재개발 구역 한복판에 자리 잡은 한 주 상회는 겉보기엔 그저 낡은 고물상에 불과했습니다. 녹슨 철문에 페인트가 벗겨진 간판, 그리고 잡동사니가 쌓인 좁은 마당까지. 하지만 이곳이 바로 한주건설의 지주회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민국은 일부러 이 허름한 곳을 지키며 세상과 자식들의 본심을 조용히 관찰해 왔던 것이지요. 그날 오후 다담 종합병원 앞을 지나던 민국의 발걸음이 잠시 멈췄습니다. 마침 병원 입구에 박스가 수북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민국이 수레를 세우고 박스를 정리하려는 순간 흰 가운을 입은 장남 은혁이 황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여기서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그만하시라고 몇 번을 말씀드려요. 은혁은 주변의 시선을 살피며 아버지를 급히 구석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민국이 반갑게 손을 흔들었지만 아들의 얼굴에는 반가움 대신 당혹감과 짜증이 가득했지요. 제 병원 바로 앞에서 이러시면 제 체면은 뭐가 됩니까? 사람들이 원장 아버지가 폐지 줍는다고 수군거리는 거 안 들리세요? 민국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상관이냐? 내가 내 힘으로 움직이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닌데. 그러나 은혁의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수레를 발로 차버렸고 쌓여있던 박스들이 바닥으로 우수수 쏟아졌지요. 민국은 말없이 허리를 굽혀 흩어진 박스를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때마침 고급 세단 한 대가 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남 은호가 창문을 내리더니 한심하다는 듯 한마디 거들었지요. 형, 여기서 또 이러고 있어? 아버지는 정말 고집도 세시다니까. 민국이 박스를 주우며 물었습니다. 은호 너도 왔구나. 회사 일은 잘 되어가니?
그러나 은호는 차에서 내리지도 않은 채 손목시계만 들여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제 회사는 걱정 마시고 아버지 건강이나 챙기세요. 투자자들 만나는 자리에 아버지가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실까봐 매일이 가시방석이에요. 남들처럼 골프를 치시든 여행을 다니시든 돈 좀 쓰시면서 사세요. 은호는 차갑게 쏘아붙이더니 엑셀을 밟아 사라져버렸습니다. 민국은 멀어지는 아들의 차를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수백억을 물려줄 때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효성 깊은 자식들처럼 굴던 아이들이었는데 이제 그들에게 아버지는 가려야 할 흉터가 되어버린 모양이었지요. 같은 시각 강남의 고급 학원가에 위치한 에듀퍼스트 학원에서는 셋째 딸 지연이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쳐 바르고 있었습니다. 법조계 명문가로 시집간 그녀에게 고물상을 운영하는 아버지의 존재는 언제나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는 돌덩이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자 지연은 화면에 뜬 아버지라는 글자를 보고 인상을 찡그렸습니다. 잠시 망설이다 마지못해 전화를 받았지요. 여보세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연아, 이번 주말에 시간 되면 밥이나 같이 먹자꾸나. 내 얼굴 본 지도 꽤 됐구나. 아버지, 저 요즘 학원 일도 바쁘고 시댁 행사도 많아서요.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지연은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걱정보다 시어머니의 눈치가 먼저 자리 잡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강남 학원 건물과 비상금 10억을 손에 쥐어주며 시집 보냈던 그날 지연은 눈물까지 흘리며 감사하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에게 아버지는 숨겨야 할 비밀에 불과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질 무렵 민국은 무거운 수레를 끌고 한 주 상해로 돌아왔습니다. 녹슨 철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 익숙한 기름 냄새와 먼지 냄새가 코끝을 스쳤지요. 민국은 수레를 한쪽에 세워두고 허름한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낡은 의자에 몸을 뉘었습니다. 그때 마당 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님, 오늘도 고생하셨네요. 막내 며느리 빛나가 환하게 웃으며 과일 바구니를 들고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새벽 시장에서 과일 가게를 운영하며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챙기는 따뜻한 여인이었지요. 빛나야, 너도 왔구나. 은석이는? 배달 나갔어요. 조금 있으면 올 거예요. 아버님, 저녁 드셨어요? 제가 김치찌개 끓여왔는데요. 아이고, 네가 끓인 찌개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데 나도 아직 안 먹었다. 같이 먹자꾸나. 민국은 며느리가 차려주는 소박한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잠시 후 낡은 트럭 소리와 함께 막내 아들 은석이 상해 안으로 들어섰지요. 아버지, 오셨어요? 오늘 많이 힘드셨죠? 은석은 아버지의 자리를 물려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살겠다며 새벽 시장에서 과일 도매 일을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방 2칸짜리 작은 빌라에 살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형들과 누나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진심 어린 온기가 서려 있었지요. 세 사람은 좁은 상회 안에서 오손도손 저녁을 나눴습니다.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어떤 대리석 저택에서도 느낄 수 없는 따스한 가족의 온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문득 국을 뜨다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수백억을 물려준 자식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아무것도 받지 않은 막내 부부만이 이렇게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저며왔지요. 아버님, 왜 그러세요? 찌개가 싱거워요? 빛나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주 맛있구나. 그냥 너희가 고마워서 그런다. 민국은 애써 웃음을 지어 보였지만
그의 눈가에는 어느새 옅은 물기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민국은 홀로 상에 안 낡은 금고 앞에 섰습니다. 녹슨 손잡이를 돌리자 금고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지요. 그 안에는 600억에 달하는 자산 내역서와 한주건설의 실소유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국은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은여가, 은호야, 지연아. 너희는 내가 준 것들로 높은 곳에 올라갔지만 정작 아비의 마음은 한 번도 살피지 않았구나. 그는 서류를 다시 금고에 넣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낡은 점퍼 주머니에서 오래된 수첩을 꺼내 변호사의 연락처를 확인했지요. 너희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도 변함없이 나를 대해줄지 이제 확인해 볼 때가 되었구나. 민국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낡은 작업복 속에 감춰진 거인의 진심을 알아봐 주길 바랐던 마음은 이제 단단한 결의로 바뀌어 가고 있었지요. 창밖에서는 바람이 거세게 불어와 나뭇가지들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기 전에 고요함처럼 한주 상해 안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자신이 일궈온 600억의 가치보다 곧 확인하게 될 자식들의 진심이 더 두렵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거인의 낡은 작업복 아래 숨겨진 시험이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스름한 저녁 노을이 민국의 낡은 단독주택 마당을 비출 무렵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고급 승용차 세 대가 차례로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들은 한눈에 보아도 값비싼 정장과 화려한 장신구로 치장한 민국의 자식들이었지요. 아니, 아버지, 갑자기 이렇게 다 모이라고 하시면 어떡해요? 오늘 강남병원 원장단 모임이 있는 날이라 정말 바쁘단 말입니다. 은혁이 금색 태안경을 고쳤으며 신경질적으로 시계를 들여다보았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저도 지금 신규 프로젝트 런칭 때문에 1분 1초가 아쉬운 상황인데 무슨 급한 일이시길래 그러세요? 은호 역시 태블릿을 손에서 놓지 못한 채 거실로 발을 들였습니다. 지연은 코를 찡긋거리며 낡은 소파 위에 쌓인 먼지를 손으로 털어냈지요. 아버지, 집안 공기가 왜 이래요? 환기 좀 시키고 사세요. 시댁 식구들이 여기 보시면 기겁하시겠네. 거실 한복판에 놓인 낡은 테이블 위에는 붉은색 압류 통지서 몇 장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민국은 자식들의 성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찻잔을 내려놓더니 깊은 한숨을 내뱉었지요. 다들 왔느냐? 바쁜 너희를 부른 건 다름이 아니라 내가 큰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다. 민국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힘없이 떨리자 자식들의 시선이 일제히 테이블 위에 빨간 딱지로 향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설마 이 집이 압류라도 됐다는 건가요? 지연이 비명을 지르며 통지서를 집어들자 은혁과 은호의 얼굴도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미안하다. 옛날 동창 녀석 사업에 보증을 섰는데 그놈이 야반도주를 해버렸어. 당장 갚아야 할 빚만 20억이라더구나. 민국이 고개를 숙이며 고백하자 거실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정적을 먼저 깨뜨린 것은 은혁의 고함이었습니다. 20억이라니요. 아버지, 지금 제정신이세요? 그 연세에 무슨 보증을 서신단 말입니까? 은혁은 자리에 앉지도 못하고 거실을 서성이며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민국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장남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지요. 은혁아,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 했지만 이 집까지 넘어갈 줄은 몰랐다. 내가 병원 수익이 좋다고 했으니 조금만 보태주면 안 되겠느냐? 그러나 은혁은 차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제 병원이요?
지금 의료소송 준비하느라 예비비도 다 바닥났어요. 그리고 제 병원 이미지는 어쩌고요? 병원장 아버지가 사기당해서 거지가 됐다는 소문나면 환자들이 절 우습게 볼 거 아닙니까? 은혁의 말은 민국의 가슴을 예리한 칼날처럼 후벼 팠습니다. 아들의 입에서 걱정 대신 체면, 타령이 먼저 나올 줄은 미처 몰랐던 것이지요. 은혁의 반응에 힘을 얻은 듯 은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저도 이번에 벤처 캐피탈 투자 받으려고 얼마나 공을 들이고 있는데 아버지 빚 소식이 들어가면 투자자들이 다 빠져나갈 겁니다. 은호는 아버지를 걱정하기는커녕 자신의 사업 걱정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민국이 조심스럽게 물었지요. 은호야, 너는 지난번에 내가 넘겨준 땅으로 대출도 받지 않았느냐? 그걸로 조금만 융통해 줄 수는 없겠니? 그러자 은호는 오히려 화를 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땅은 이미 담보로 꽉 차 있어요. 그것보다 아버지, 경기도에 남은 자투리 땅이라도 아직 있잖아요. 그거 압류되기 전에 빨리 저한테 넘기세요. 그래야 제가 나중에라도 아버지 거처라도 마련해 드릴 거 아닙니까? 민국은 아들의 입에서 나온 넘기라는 말에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에 남은 재산부터 챙기겠다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지요. 두 오빠의 험악한 분위기에 지연은 아예 눈물을 보이며 피해자 흉내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제 입장은 생각 안 하세요? 저 시댁에서 기 못 펴고 사는 거 아시잖아요. 시어머니가 이 사실 아시면 저 당장 이혼당할지도 몰라요. 지연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민국을 원망 섞인 눈으로 쏘아보았습니다. 민국은 간절한 목소리로 딸에게 부탁했지요. 지연아, 내가 너 시집갈 때 해준 상가 건물 임대료만 해도 꽤 되지 않느냐? 잠시만 나를 좀 도와줄 수는 없겠니? 그러나 지연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제 노후 자금이죠. 그리고 남편 사업 자금으로 이미 다 들어가서 한 푼도 없어요. 아버지, 제발 저한테 짐 지우지 마세요. 전 시댁 일이 바빠서 당분간 연락 못 드리니까 그런 줄 아세요. 자식들의 냉혹한 거절이 이어지자 민국은 낡은 점퍼 소매를 꼭 움켜쥐었습니다. 손끝이 파랗게 질릴 만큼 힘이 들어갔지만 그는 애써 감정을 누르며 입을 열었지요. 너희가 물려받은 재산만 수백억인데 이 애비가 처한 20억의 빚 앞에서는 다들 남보다 못하구나. 민국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지만 자식들은 서로 눈치만 보며 자리를 뜰 궁리에 바빴습니다. 아버지, 너무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세요. 저희도 각자 가정이 있고 사회적 지위가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저지른 사고를 다 책임집니까? 은혁이 외투를 챙겨 입으며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일단 파산 신청부터 알아보세요.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그게 최선이라네요. 은호가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툭 던졌습니다. 파산 전문 변호사의 명함이었지요. 정말이지 실망이네요. 전 시댁에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 머리가 다 아파요. 당분간 집으로 찾아오지 마세요. 시어머니랑 마주치면 큰일 나니까요. 지연이 가방을 챙겨 일어나자 은혁과 은호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결정되면 연락 주세요. 아, 그리고 당분간은 제 병원 근처에도 오지 마시고요. 아는 척하기도 곤란하니까요. 은혁의 마지막 말은 확인사살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칠게 울려 퍼졌고 거실에는 민국 혼자만이 남겨졌지요. 밖에서는 다시 세 대의 자동차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려왔고 이내 집안은 소름 끼칠 정도의 고요함에 휩싸였습니다.
홀로 남은 민국은 압류 통지서를 천천히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그래, 너희의 본심이 정녕 이것이었단 말이냐? 내가 준 돈은 향기롭고 내가 짊어진 짐은 구역질이 난다는 것이냐? 민국의 입가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지만 그 눈빛만은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은여가, 은호야, 지연아. 너희는 오늘 가장 큰 실수를 저질렀다. 아비의 눈물을 외면한 대가가 얼마나 혹독할지 너희는 상상조차 못하겠지. 민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구석에 숨겨둔 낡은 금고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압류 통지서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자산 내역서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 모든 것은 민국이 자식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한 연극의 소품에 불과했습니다. 민국은 휴대전화를 들어 오랜 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민국일세. 그래, 자네가 기다리던 그날이 왔네. 녀석들이 예상대로 움직이더군. 수화기 너머로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회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자녀분들이 그렇게까지 나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민국은 단호하게 대답했지요. 아니, 오히려 잘된 일이야. 벼랑 끝에 서보니 누가 나를 밀고 누가 내 손을 잡으려 하는지 명확해졌거든. 이제 본격적으로 다음 단계를 준비하자고. 전화를 끄는 민국은 거실 창을 통해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내가 낡은 작업복을 입고 폐지를 줍는 것을 부끄러워했지. 하지만 진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은 너희의 썩어 빠진 마음이란다. 민국은 낡은 점퍼를 다시 걸쳐 입으며 신발끈을 꽉 조여맸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될 길에서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질 때, 그때 다시 나를 찾아와 무릎 꿇고 빌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을 게다. 민국은 압류 통지서를 갈기갈기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가짜 서류는 제 역할을 다했으니 이제 필요 없었지요. 그의 뒷모습은 아까의 무력했던 노인의 모습이 아니라 거대한 제국을 다스리던 거인의 위엄을 되찾은 듯 보였습니다. 마당으로 나온 민국은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크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돈으로 계산한 너희의 오만함을 내 반드시 깨부수어 주마. 민국은 수레를 끌고 어두운 골목길로 천천히 사라져갔습니다. 골목길 가로등 불빛이 그의 낡은 작업복 위로 쓸쓸하게 내려앉았지만 그의 발걸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호했지요. 자식들이 버린 것은 낡은 아버지가 아니라 자신들의 미래를 지탱해주던 거대한 성벽이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아직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파산의 덫은 자식들을 시험하기 위한 미끼였을 뿐 진짜 덫에 걸린 것은 탐욕에 눈이 먼 그들 자신이었지요. 며칠 뒤 민국은 일부러 더 낡은 옷을 꺼내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자식들에게 파산 소식을 알린 후 그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이었지요. 첫 번째 목적지는 장남 은혁이 운영하는 다담 종합병원이었습니다.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병원 정문 앞에 낡은 수레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어이, 영감님, 여기다 이런 수레를 세워두면 어떡합니까? 당장 치우세요. 정복을 입은 보안 요원이 코를 찌푸리며 민국을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잠깐만요. 내가 이 병원 원장인 유은혁 원장을 만나러 왔습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 그래요. 민국이 흙먼지 묻은 점퍼 소매를 여미며 간절하게 말했지만 요원들은 비웃음만 흘렸지요. 원장님, 아버님이 이런 행색이라고요? 거짓말도 정도껏 하셔야지. 우리 원장님은 명망 높은 집안 자제분이십니다. 민국은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다시 한번 호소했습니다. 정말이라니까요. 내가 이 병원 세울 때 뒷바라지를 다 했는데
어찌 나를 몰라본단 말입니까? 요원 중 한 명이 민국의 어깨를 움켜쥐더니 정문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양반이 정신이 어떻게 된 거 아냐? 영업 방해로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가시라니까요. 그때 병원 로비에서 은혁이 동료 의사들과 함께 웃으며 걸어 나왔습니다. 은혁아 나다. 아버지가 왔다. 민국이 보안 요원들의 팔을 뿌리치며 아들을 향해 절규하듯 소리쳤습니다. 은혁은 걸음을 멈추고 민국을 바라보았으나 그의 눈빛에는 반가움 대신 지독한 혐오와 당혹감이 서려 있었지요. 원장님 아시는 분입니까? 아까부터 자꾸 아버님이라고 우기면서 소란을 피우는데 어찌할까요? 보안 요원의 물음에 은혁은 주변 동료들의 눈치를 살피며 차갑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치매 증상이 있는 것 같은데 환자들 보기 흉하니 빨리 밖으로 안내해 주세요. 민국은 자신의 귀를 의심하며 멍하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혁아,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나를 모른다고 하느냐? 은혁은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려버리고는 동료들에게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자리를 피했지요. 죄송합니다. 요즘 병원 근처에 이런 분들이 많아서 골치네요. 어서 들어가시죠. 보안 요원들에게 질질 끌려 병원 뒷골목으로 내쳐진 민국은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을 짚으며 겨우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왔지만 그보다 가슴속에서 치미는 통증이 더 컸지요. 내가 키운 놈이 사람이 아니었구나. 제 명예를 위해 아비를 내치는 놈이었어. 민국은 찢어진 바지 끝동을 매만지며 힘겹게 수레를 다시 잡았습니다. 하늘에서는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먹구름이 낮게 깔리기 시작했지요. 두 번째 목적지는 차남 은호가 사는 한강뷰 고층 아파트였습니다. 민국은 익숙하게 공동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삐빅하는 경고음만 들릴 뿐 문은 열리지 않았지요. 어라, 번호가 틀렸나? 민국이 당황하며 몇 번을 더 눌러보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침 아파트에서 나오던 입주민이 민국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경비실에 인터폰을 걸었지요.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자꾸 남의 집 번호를 누르는데 보안 좀 신경 써주세요. 잠시 후 경비원이 달려와 민국을 제지했습니다. 어르신, 여기 사시는 분 아니시면 얼른 나가셔야 합니다. 자꾸 이러시면 곤란해요. 민국은 경비원의 손을 잡으며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여기 2401호에 사는 유은호가 제 아들입니다. 제가 번호를 잊어버린 모양인데 확인 좀 해주실 수 없을까요? 경비원은 혀를 차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2401호 주인분이 어제 비밀번호 바꾸면서 신신당부하셨어요. 혹시라도 낡은 옷 입은 노인분이 찾아오면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요. 민국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멈춰 섰습니다. 그게 정말인가요? 은호가 직접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까? 그렇다니까요. 빚쟁이들이 찾아올 수도 있으니 보안 철저히 해달라고 관리비까지 더 내셨습니다. 그러니 괜히 힘 빼지 마시고 가세요. 민국은 아파트 벽에 등을 기대며 간신히 정신을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사준 집에서 자신을 막기 위해 비밀번호를 바꾸다니. 가슴속에서 무언가 서늘하게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요. 그때 은호의 외제차가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민국은 마지막 힘을 짜내 차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은호야, 잠깐만 내려봐라. 아버지가 왔다. 은호는 차창을 아주 조금만 내린 채 싸늘한 표정으로 민국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당분간 찾아오지 마시라고요. 형네 병원까지 가서 소란 피우셨다면서요?
은호의 목소리에는 걱정 대신 짜증이 가득했습니다. 은호야, 내가 갈 곳이 없구나. 비라도 피하게 거실 구석이라도 빌려다오. 하룻밤만 지나면 바로 나가마. 민국이 차 문손잡이를 잡고 애원하자 은호는 거칠게 손을 뿌리쳤지요. 제 집은 아버지가 마음대로 드나드는 휴게소가 아닙니다. 제 아내랑 애들이 아버지 꼴을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발 저희 가족 인생 좀 망치지 마세요. 은호는 그대로 가속 페달을 밟아 주차장 안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민국은 매연을 들이마시며 텅 빈 허공에 손을 뻗었지만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바람뿐이었지요. 마지막 희망은 지연이었습니다. 민국은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때 기다렸다는 듯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했지요. 그래, 지연이는 다를 거야. 우리 막내딸은 마음이 여리니까 이 아비를 외면하지는 않겠지. 민국은 떨리는 손가락으로 지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아버지, 제발 전화 좀 그만하세요. 지금 시댁 식구들이랑 저녁 식사 중이란 말이에요. 지연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민국은 말문이 막혔지만 빗소리에 섞여 들어가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습니다. 지연아, 아버지가 지금 길에 서 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는구나. 잠시만 들어가서 몸 좀 말리면 안 되겠니? 수화기 너머로 지연의 한숨소리가 크게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눈치가 그렇게 없으세요? 제가 지금 친정아버지 망했다는 소리 안 들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는데 거길 오시겠다고요? 지연의 말에 민국은 가슴 한복판을 주먹으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래도 이 비를 다 맞고 길에서 밤을 새라는 것이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국이 말을 잇지 못하자 지연은 더욱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보증을 서라고 했어요? 본인이 저지른 일은 본인이 책임지셔야죠. 오빠들도 다 거절했다면서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뚝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가 끊겼습니다. 민국은 쏟아지는 빗속에서 꺼진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거세져 낡은 점퍼를 무겁게 적셨고 수레 위의 폐지들은 물에 젖어 흐물거렸지요. 새놈이 어쩜 그리 한결같으냐. 내가 준 것들로 벽을 쌓고 그 벽 뒤로 아비를 내몬단 말이냐. 민국은 수레 손잡이에 머리를 기댄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그의 주름진 얼굴을 타고 끊임없이 흘러내렸지요. 길을 지나던 사람들은 빗속에서 수레를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을 피해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끌끌 찼고 누군가는 모른 척 고개를 돌렸지요. 하지만 그 어떤 시선보다 자식들의 외면이 민국에게는 더 깊은 상처가 되어 박혔습니다. 한참을 걷던 민국은 어느 낡은 공원 벤치 밑으로 수레를 밀어넣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젖은 옷감이 살에 닿을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는 신음소리조차 내지 않았지요. 오늘 밤 이 비가 내 죄를 씻어주는 것이라 생각하자. 자식들을 저렇게 키우니 못난 아비의 어리석은 죄를 말이다. 민국은 떨리는 손으로 젖은 얼굴을 훔쳤습니다. 자식들의 화려한 뒷모습과 자신을 향한 그들의 차가운 눈빛이 눈앞을 어른거렸지요. 밤은 깊어갔고 민국은 빗속에서 홀로 긴 밤을 버텨냈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비가 잦아들었고 민국은 뻣뻣하게 굳은 몸을 이끌고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얻어맞은 듯 쑤셨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지요. 민국은 수레를 끌고 공원을 빠져나오며 차가운 새벽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앞에는 다시 화려한 도시의 불빛들이 보였지만 이제 그 불빛들은 민국에게 아무런 의미도 주지 못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은 슬픔은
서서히 다른 무언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체념인지 분노인지 민국 자신도 알 수 없었지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이 차가운 밤이 끝나도 그의 시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젖은 새벽 공기 사이로 멀리 시장통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민국은 무거운 발걸음을 그쪽으로 옮기기 시작했지요. 차가운 빗줄기가 낡은 천막을 때리는 소리가 귓가를 울렸습니다. 민국은 눅눅한 박스 조각 위에서 몸을 웅크린 채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지요. 화려했던 지난날의 기억들은 빗물에 씻겨 내려가는 것만 같았고 오직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비참한 현실만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디 계세요? 멀리서 들려오는 다급한 외침이 빗소리를 뚫고 민국의 귀에 닿았습니다. 그는 환청이라 생각하며 눈을 감았지만 발걸음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요. 여보, 저기요. 수레 밑에 누가 쓰러져 있어요. 아버님 맞으신 것 같아요. 다급한 여자의 목소리와 함께 누군가 낡은 천막을 거칠게 걷어냈습니다. 쏟아지는 빗물 사이로 땀과 눈물이 범벅이 된 은석과 빛나의 얼굴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시장에서 장사하던 차림 그대로 앞치마조차 벗지 못한 채 달려온 듯 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여기서 이러고 계세요? 은석이 비명을 지르며 민국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병원에서도 형님 댁에서도 아버님이 안 계신다고 해서 정말 가슴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빛나가 민국의 젖은 손을 감싸쥐며 울먹였습니다. 민국은 초점 없는 눈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입술을 뗐지요. 너희가 여긴 어떻게 알고 왔느냐? 그냥 모른 척하지 그랬어.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길에서 비를 맞고 계신다는데 자식이 어떻게 모른 척을 해요? 은석이 주먹을 꽉 쥐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형님들은 정말 사람도 아니에요. 어떻게 아버지를 이 빗속에 내버려 둘 수가 있어요? 빛나가 서둘러 민국의 등을 받쳐 올렸습니다. 빨리 일어나세요, 아버님. 온몸이 얼음장 같아요. 여보, 빨리. 아버님 모시고 우리 집으로 가요. 민국은 힘없는 몸을 두 사람에게 의지한 채 천천히 수레에서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꺾이며 바닥에 주저앉으려 할 때마다 은석이 단단한 팔로 아버지를 지탱했지요. 미안하구나. 내가 너희에게까지 짐이 되는 것 같아서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너희 형들이 나를 대하는 걸 보고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했어. 민국이 고개를 숙인 채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에게 짐이었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어요. 저희가 못나서 아버님을 이런 고생시키는 게 죄송할 뿐이에요. 어서 가요. 비 더 맞으시면 큰일 나요. 빛나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민국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형님들한테 전화해서 한마디라도 해야겠어요. 이건 정말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이래요? 은석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민국이 그의 손을 지그시 눌렀지요. 됐다. 이제 그들은 내 자식이 아니야. 내가 키운 것들에게 구걸하고 싶지 않구나. 그저 조용히 가고 싶다. 민국의 눈에는 슬픔보다 더 깊은 허무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알았어요, 아버지. 일단 저희 집으로 가요. 좁고 허름하지만 적어도 빗소리는 안 들리는 곳이에요. 은석은 민국의 팔을 자신의 어깨에 두르고 부축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셋은 빗길을 뚫고 시장통 구석에 위치한 은석의 작은 빌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빗물이 신발 속으로 들어와 질척였지만 민국은 자신의 손을 꼭 잡고 있는 빛나의 거친 손등에서 묘한 온기를 느꼈지요.
장사는 어쩌고 이렇게 달려온 거냐? 너희도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형편의 나까지 챙기려면 힘들 텐데. 민국이 걱정스러운 듯 물었습니다. 장사가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님이 이런 상황인데 돈 몇 푼이 대수인가요? 저희는 괜찮으니까 제발 그런 걱정은 마세요. 빛나가 빗물을 닦아내며 애써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형들이 아버지 인감 때문에 난리를 쳤다면서요? 소문 들었어요. 정말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은석이 이를 갈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나눠주니 이제 내가 필요 없어진 모양이더구나. 세상 인심이 이토록 차가운 줄은 미처 몰랐다. 민국이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읽어놓으신 것들이 얼만데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돌변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천벌 받을 사람들이에요. 빛나가 분한 듯 입술을 깨물었지요. 은석의 집은 낡은 건물 4층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도 없는 좁은 계단을 오르며 은석은 숨을 헐떡였지만 민국의 몸을 받친 팔에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지요. 다 왔어요, 아버지.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겠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푹 쉬세요. 제가 따뜻한 물 받아 놓을게요. 은석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자 고소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빛나가 미리 준비해 두었던 저녁 식사가 식탁 위에서 김을 피우고 있었지요. 아버님, 일단 젖은 옷부터 갈아입으세요. 여보, 아버님 옷 좀 챙겨드려요. 제일 부드러운 걸로요. 빛나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마른 수건을 챙겨 나왔습니다. 민국은 은석이 내어준 날 같지만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방 안은 비좁았지만 빗소리가 차단된 고요함 속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그 어떤 대저택보다 포근했지요. 아버지, 이거 좀 드셔보세요. 장사 마치고 오면서 아버님 좋아하시는 곰탕 좀 사왔어요. 은석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너희 먹을 것도 부족할 텐데 나 때문에 무리한 것 아니냐? 나는 괜찮으니 너희부터 먹어라. 민국이 숟가락을 들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시장에서 요기하고 왔어요. 아버님 드시는 것만 봐도 배가 부르니까 얼른 드세요. 식으면 맛없어요. 빛나가 숟가락을 쥐어주며 다정하게 웃었지요. 민국은 떨리는 손으로 국물을 한 모금 들이켰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 차갑게 굳어있던 온몸을 녹이는 것 같았습니다. 맛있구나.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맛이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오늘 그 길가에서 어찌 됐을지 모르겠구나. 민국의 눈에서 결국 눈물 한 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런 말씀 마세요, 아버지. 저희가 늦게 찾아내서 정말 죄송해요. 이제부터는 저희가 모실 테니까 아무 걱정 마시고 여기 계세요. 은석이 민국의 무릎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되느냐? 너희 형편에 내가 큰 짐이 될 텐데. 나는 이제 줄 수 있는 재산도 명예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터리일 뿐이다. 민국이 억눌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가 재산이 있든 없든 저희에게는 세상에 하나뿐인 아버지예요. 그런 건 형님들이나 따지는 거지 저희는 상관없어요. 빛나가 단호한 어조로 대답했지요. 맞아요. 형님들이 아버지를 버렸다면 제가 그만큼 더 잘 모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희 비록 부자는 아니어도 아버님 굶기지는 않아요. 은석이 씩씩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민국은 두 사람의 진심 어린 얼굴을 번갈아 보며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산 충성심과 위선적인 효도에만 익숙해져 있던 그에게 대가 없는 사랑은 낯설면서도 눈물겹게 느껴졌지요.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곁에 너희가 있었다는 걸 잊고 있었어. 민국이 떨리는 손으로 두 사람의 손을 겹쳐 잡았습니다. 아버님, 이제 울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힘든 일 있으면 저희한테 다 말씀하시고요. 빛나가 민국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래, 이제 기운 차려야지. 내가 이대로 쓰러지면 그놈들이 좋아할 것 아니냐. 너희를 위해서라도 내가 다시 일어서야겠다. 민국의 눈빛에 이전과는 다른 단단한 빛이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일단 오늘은 푹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는 제가 맛있는 죽 끓여 드릴게요. 빛나가 이불을 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민국은 은석의 부축을 받아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비록 천장은 낮고 벽지는 바랬지만 그곳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은석아, 빛나야. 내가 너희에게 진 빚은 반드시 갚으마. 이 아비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마. 민국이 자리에 누우며 다짐하듯 말했습니다. 빚이라니요,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가 곁에 계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편히 주무세요. 은석이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민국은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더 이상 차갑거나 두렵지 않았지요. 가장 낮은 곳에서 자신을 구원한 건 자신이 가장 소홀히 했던 막내 부부였습니다. 그 사실이 민국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은여가, 은호야, 지연아. 너희가 버린 이 아비가 어떻게 다시 일어서는지 똑똑히 지켜보거라. 너희의 탐욕이 너희를 삼키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민국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지만 그의 정신은 그 어느 때보다 맑게 깨어 있었지요. 막내 부부의 고른 숨소리가 거실 너머로 들려오자 민국은 비로소 엷은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시장통의 작은 빌라에서 시작된 이 밤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첫걸음이 될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창틈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민국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비 온 뒤에 공기는 맑았고 부엌에서는 벌써 빛나가 아침을 준비하는지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지요. 아버님, 일어나셨어요? 주무시는데 시끄럽진 않으셨죠? 빛나가 방문을 살짝 열고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아주 잘 잤단다. 이렇게 개운하게 자본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구나. 민국이 환하게 웃으며 대답하자 빛나도 기쁜 듯 미소 지었지요. 다행이에요. 어서 씻고 나오세요. 아버님 좋아하시는 북엇국 끓여놨어요. 민국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어젯밤 보았던 낡은 벽지와 좁은 천장이 아침 햇살 아래에서는 오히려 아늑하게 느껴졌지요. 화려한 장식 하나 없는 소박한 공간이었지만 그 안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따스함이 가득했습니다. 세수를 마치고 나온 민국은 식탁 위에 가지런히 차려진 밥상을 보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북엇국, 갓 지은 흰 쌀밥, 그리고 정갈하게 담긴 몇 가지 반찬들.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소박한 밥상에서 민국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무언가를 느꼈지요. 아버님, 어서 앉으세요. 많이 드셔야 해요. 빛나가 의자를 빼주며 말했습니다. 식탁에 앉은 세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 식사를 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제가 시장 가서 아버님 입으실 편한 옷 좀 사올게요. 어제 입고 계셨던 건 너무 젖어서 못 입으시겠더라고요. 은석의 말에 민국은 잠시 자신의 낡은 작업복을 떠올렸습니다. 그래, 은석아. 내가 사주는 옷이라면 무엇이든 좋구나. 하지만 이 아비는 그 낡은 옷도 소중하단다.
그 옷 덕분에 너희의 진심을 만날 수 있었으니까. 민국의 말에 은석과 빛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지요. 앞으로는 좋은 생각만 하세요, 아버님. 저희가 끝까지 아버님 곁을 지킬 테니까요. 빛나가 민국의 국그릇에 건더기를 더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은석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민국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은석은 잠시 망설이더니 안방으로 들어가 낡은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지요. 그리고 그것을 민국 앞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아버지,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저희가 더 넓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4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전세 보증금이에요. 이걸로 아버지 급한 빚부터 갚으세요. 민국은 봉투를 보고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습니다. 전세 보증금이라니. 이건 너희가 새벽마다 일어나 피땀 흘려 모은 돈 아니냐? 이걸 내어주면 너희 이사는 어떡하고? 민국의 목소리가 떨리자 은석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이야 다시 모으면 되지만 아버지는 한 분뿐이잖아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시는 아버지를 보고만 있을 수는 없어요. 저희는 여기서 조금 더 살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이 돈 받아주세요. 빛나도 곁에서 거들었지요. 아버님, 저희 진심이에요. 이사는 나중에 가도 되지만 아버님이 편히 지내시는 게 먼저예요. 저희가 또 열심히 일하면 금방 모을 수 있어요. 부디 저희 마음 받아주세요. 민국은 봉투를 손에 들었습니다. 가볍지 않은 무게가 손끝에 전해졌지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과일을 나르고 손이 트도록 일해서 한 푼, 두 푼 모았을 돈. 그 무게가 민국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국은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벽지는 군데군데 바래고 천장에는 물자국이 있었지만 그 어떤 대리석 저택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내가 평생 일군 수백억이 이 작은 봉투보다 가벼웠다는 걸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민국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메어왔습니다. 아버님, 왜 그러세요? 어디 편찮으신 건 아니죠? 빛나가 걱정스럽게 묻자 민국은 고개를 저으며 조용히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니다. 밥이 너무 맛있어서 그렇다. 그리고 너희 마음이 너무 따뜻해서 이 못난 아비가 미안하고 고마워서 그런단다. 민국은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차가운 빗속에서 떨었던 지난밤의 기억이 이 작은 방에서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백억을 물려줄 때만 해도 감사하다며 눈물을 흘리던 자식들이 떠올랐지요. 그들의 눈물과 지금 눈앞에 있는 막내 부부의 눈물은 같은 것이되 전혀 달랐습니다. 은서가, 빛나야. 너희의 이 마음은 내가 죽을 때까지 잊지 않으마. 내가 정말로 너희를 잘 키웠구나. 민국이 은석의 손을 잡고 토닥이자 은석도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님, 은혜라니요. 당연한 도리를 하는 것뿐이에요. 오늘 밤은 푹 주무시고 내일부터는 저희랑 같이 힘내서 살아요. 빛나는 민국이 지낼 방을 다시 한번 정돈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방이 저희 안방이에요. 여기가 집에서 제일 따뜻하고 햇볕도 잘 들어요. 이제부터 아버님이 쓰세요. 민국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방이라니 너희 부부가 써야 할 방 아니냐. 나는 건너방 작은 곳이면 충분하다. 그러나 은석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지요. 아버님, 집에서 제일 좋은 방을 아버님이 쓰셔야 저희 마음이 편해요. 저희는 건너방에서 지내도 아무렇지 않으니까 제발 저희 마음 좀 받아주세요. 은석의 진심 어린 말에 민국은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침대 끝에 걸터 앉았습니다. 깨끗하게 세탁된 이불에서 은은한 섬유유연제 향기가 났지요.
빛나가 미리 준비해둔 것이 분명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대접을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구나. 아버지가 저희한테 해주신 게 없다뇨. 아버지가 젊은 시절 얼마나 고생해서 저희 키우셨는데요. 형님들 뒷바라지 하시느라 정작 본인은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셨잖아요. 이제 저희가 보답할 차례예요. 아무 걱정 마시고 편히 계세요. 빛나의 말에 민국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좁은 거실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대단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 평범한 일상이 민국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행복으로 다가왔지요. 아버지, 내일 시장 가시겠어요? 제가 단골들한테 아버지 소개해 드릴게요. 다들 좋은 분들이에요. 은석이 밝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그래, 가봐야지.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이 아비 눈으로 직접 보고 싶구나. 민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시장 사람들이 인심이 참 좋아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고 그래요. 아버님도 금방 친해지실 거예요. 빛나가 과일을 깎아내밀며 말했지요. 민국은 과일 한 조각을 입에 넣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수백억을 물려준 자식들은 아버지를 부끄러워하고 외면했는데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며 제 힘으로 살겠다던 막내 부부만이 이렇게 곁을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가슴을 저몄지요. 큰 놈은 병원을 지키려 아비를 내쳤고 둘째는 체면을 위해 문을 잠갔다. 딸녀는 시댁 눈치에 전화조차 끊어버렸지. 하지만 막내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며 나를 안아주었구나. 민국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자식들의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민국은 은석이 건넨 봉투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이 작은 봉투가 내 600억보다 훨씬 무겁구나. 너희의 이 순수한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이 아비가 반드시 보답하마. 민국은 낡은 이불 속에 몸을 눕히며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청했습니다. 창밖에서는 밤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왔고 작은 빌라 안에는 평화로운 숨소리만이 고르게 흐르고 있었지요. 방 2칸짜리 허름한 집이었지만 그곳에는 어떤 궁전에서도 찾을 수 없는 진짜 가족의 온기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민국은 눈을 감으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은서가, 빛나야. 너희가 나에게 보여준 이 사랑을 나는 절대 잊지 않겠다. 그리고 너희에게는 이 봉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더 큰 세상을 선물해 주마. 내가 가진 600억은 이제 너희 것이다. 민국은 품 안의 봉투를 꼭 쥐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고 벼랑 끝에 섰던 그 밤은 이미 지나갔고 이제 이 작은 집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지요. 이 작은 집에서 피어난 기적은 곧 모든 것을 뒤바꿔 놓을 커다란 파도가 되어 밀려올 터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실을 아직 아무도 모른 채 시장통의 고요한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평화롭던 아침이었습니다. 빛나가 부엌에서 된장찌개를 끓이고 민국은 은석이 내어준 안방에서 막 잠을 깬 참이었지요. 창문 사이로 따스한 햇살이 들어오고 어디선가 참새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쿵쿵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맞지? 이 좁아터진 골목 구석에 숨어 있었구먼. 은호의 거친 목소리가 복도에서부터 울려 퍼졌습니다. 이어서 현관문이 부서질 듯 덜컹거리더니 거센 발길질 소리가 났지요. 아버지, 거기 계신 거 다 압니다. 당장 문 안 열어요? 은혁의 날카로운 고함에 은석이 황급히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세 남매가 은석을 밀치고 거실로 난입했지요. 어머, 이게 무슨 냄새야? 이런 구질구질한 집에서 밥이 넘어가세요?
지연이 코를 막으며 빛나가 정성껏 차려놓은 밥상을 흘겨보았습니다. 형님들, 누님, 이게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아버님, 아침 식사 중이시잖아요. 은석이 앞을 가로막았지만 은호는 동생의 어깨를 거칠게 밀쳐 바닥에 쓰러뜨렸습니다. 너는 빠져, 이 자식아. 어디서 형들 앞을 막고 난리야? 너 아버지가 숨겨둔 인감 여기다 빼돌렸지? 바닥에 쓰러진 은석을 보며 민국의 얼굴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안방에서 나온 그는 자식들을 차갑게 응시하며 입을 열었지요. 너희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발을 들이느냐? 당장 나가지 못할까? 민국이 목소리를 높였지만 은혁은 오히려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저희도 오고 싶어서 온 거 아니에요. 지금 병원 채권자들이 제 목을 죄고 있단 말입니다. 경기도 땅 인감 도장만 주시면 깔끔하게 해결될 일인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세요? 은혁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은호가 거실 장식장을 뒤엎기 시작했습니다. 빛나가 아끼던 사진액자와 작은 화분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지요. 형님, 말로 해서는 안 돼요. 분명히 이 집 어딘가에 숨겨놨을 겁니다. 은호가 수납장 서랍을 거칠게 열어젖히며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 부부, 아버지가 어디다 숨겼는지 당장 말 안 해? 은호가 빛나의 손목을 낚아채며 윽박지르자 빛나는 겁에 질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희는 정말 몰라요. 아버님은 그냥 쉬러 오신 것 뿐이에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모르긴 뭘 몰라. 너희같이 가난한 것들이 공짜로 아버지를 모실 리가 없잖아. 분명히 뒤로 챙긴 게 있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거지. 지연이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장롱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빛나가 아버지를 위해 새로 사다 놓은 깨끗한 이불들이 바닥으로 팽개쳐지고 옷가지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지요. 어머, 이 장롱 뒤에 숨겼나? 오빠, 여기 좀 도와줘. 지연의 부름에 은호까지 가세의 가구를 옮기며 벽지를 뜯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아버님이 쓰시는 방을 이렇게 망쳐놓다니요. 은석이 다시 달려들어 은호의 팔을 잡았지만 은호는 동생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은석이 비틀거리며 벽에 부딪혔지요. 닥치라고 했지. 너 같은 놈한테 줄 돈은 1원도 없어. 은호가 쓰러진 은석을 향해 발길질을 했습니다. 아버지, 치매 오기 전에 빨리 내놓으세요. 정신 오락가락해서 국가에 다 뺏기면 아버지가 책임질 거예요? 은호의 말에 민국은 가슴을 움켜쥐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치매라니. 이놈아, 멀쩡한 애비를 치매 환자로 몰아서 재산을 빼앗으려 드느냐? 내가 그러고도 내 아들이냐? 민국의 외침에도 자식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솔직해지세요. 폐지나 죽고 다니는 사람이 제정신이라고 누가 믿겠습니까? 법원 가서 후견인 신청하기 전에 좋게 말할 때 내놓으라는 겁니다. 은혁이 주머니에서 서류한 뭉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내던졌습니다. 여기 인감만 찍으세요. 그럼 이 좁아터진 집 말고 강남의 제일 좋은 요양원으로 모셔다 드릴게요. 거긴 의사들도 상주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다 해줄 겁니다. 은혁의 제안은 흡사 거래를 제안하는 장사꾼의 말투와 다름없었지요. 요양원? 나를 가둬두겠다는 것이냐? 내 병원 살리자고 애비를 그런 곳으로 보내겠다는 거냐? 민국이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쳤습니다. 은혁의 눈빛이 순식간에 싸늘하게 변했지요. 말이 안 통하시네, 정말. 그럼 저희도 끝까지 가는 수밖에요. 은호야, 더 샅샅이 뒤져. 분명히 이 집안에 금고든 뭐든 있을 거야. 은혁의 명령에 은호와 지연은 미친 듯이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싱크대 안의 그릇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박살나고 빗나가 아침부터 끓인 된장찌개, 냄비가 엎어져 거실 바닥이 엉망이 되었지요. 아버님, 죄송해요. 저희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하시고. 빗나가 바닥을 기며 엎어진 음식을 치우려 하자 지연이 구두발로 그녀의 손을 짓밟았습니다. 치우지 마. 어디서 불쌍한 척이야? 너희가 아버지 꼬드겨서 유언장이라도 새로 쓴 거 아니야? 빛나의 비명소리에 은석이 피를 흘리면서도 다시 일어나 지연을 밀쳐냈습니다. 누님, 제 아내한테 무슨 짓입니까? 당장 우리 집에서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라고요. 은석이 소리를 지르자 은호가 달려들어 동생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경찰? 불러봐. 형제끼리 재산 문제로 다투는데 경찰이 뭔 상관이야? 너 오늘 죽고 싶어서 환장했어? 빛나가 울부짖으며 남편에게 달려갔지만 은호는 발길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너희 같은 것들이 아버지를 독차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당장 인감 어디 있는지 불어.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던 민국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젯밤 은석 부부가 내어준 안방의 온기, 빛나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 은석이 건넨 전세 보증금 봉투, 그 모든 것들이 자식들의 발길질 아래 산산조각이 나고 있었지요. 그만해라. 제발 그만해. 민국이 나직하게 읊조렸지만 자식들은 듣지 못한 채 집안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버지, 여기 없으면 아버지 몸이라도 수색할 거예요. 어디 숨기셨어요? 지연이 민국에게 달려들어 낡은 점퍼를 강제로 벗기려 들었습니다. 이거 놓으렴. 지연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어릴 때 아프면 이 애비가 너를 업고 밤새도록 병원을 뛰어다녔는데. 민국의 절규에도 지연은 차갑게 대꾸했지요. 그건 옛날 일이죠. 지금 제 인생이 망가지게 생겼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연이 민국의 주머니를 뒤지다가 무언가를 발견했습니다. 오빠, 여기 봉투 있어. 지연이 은석이 건넸던 전세 보증금 봉투를 낚아챘습니다. 이게 뭐야? 겨우 몇 천만 원? 야, 유은석, 너 아버지가 가진 수백억 중에 고작 이거 받고 아버지를 숨겨준 거야? 은호가 돈뭉치를 은석의 얼굴에 뿌리며 비웃었습니다. 그건 제 전세 보증금입니다. 아버님 빚 갚아드리려고 제가 드린 거라고요. 은석이 피 묻은 입술을 깨물며 소리쳤지만 은혁은 헛웃음을 터뜨렸지요. 전세 보증금? 아버지가 너한테 미리 주신 돈이겠지. 저희한테는 수십억씩 손해보게 하시면서 막내한테는 뒷돈이나 챙겨주시고요. 자식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민국의 심장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식탁을 짚고 힘겹게 몸을 일으켰지요. 슬픔은 이미 사라지고 서늘한 분노만이 그의 눈빛에 서려 있었습니다. 너희는 정말로 사람이 아니구나. 내 살을 파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것들을 키웠단 말이다. 민국이 품 안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자 세 남매의 시선이 일제히 그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은호가 성급하게 손을 뻗었지요. 아버지, 역시 가지고 계셨구나. 어서 주세요. 그러나 민국은 손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다른 손에는 작은 녹음기가 들려 있었지요. 이 도장은 너희를 위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오늘 은석이와 빛나에게 저지른 만행, 그리고 이 아비의 가슴에 낸 상처에 대한 심판의 도구가 될 것이다. 버튼을 누르자 방금 전 벌어진 일들이 선명하게 재생되었습니다. 은호의 폭언, 빛나의 비명, 그릇이 깨지는 소리, 은석이 맞고 쓰러지는 소리까지 세 남매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지요. 처음부터 녹음하고 계셨던 거예요? 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국은 대답 대신 창밖을 향해 손짓했지요. 잠시 후 빌라 앞으로 검은색 세단 여러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집 안으로 들어왔지요. 그들의 움직임은 훈련된 군인처럼 정확했습니다. 선두에 선 남자가 민국 앞에 서더니 깊이 고개를 숙였지요. 회장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지시하신 대로 모든 준비 완료했습니다. 세 남매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장님이라는 호칭이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지요. 회장님? 지금 뭐라고 했어? 우리 아버지가 무슨 회장이야? 지연이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이며 소리쳤습니다. 은호도 발버둥을 쳤지요. 아버지, 이게 다 무슨 상황이에요? 설명 좀 해주세요. 민국은 자식들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일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며칠 후 한주건설 본사에서 이사회가 소집된다. 너희 셋 모두 참석하거라. 그곳에서 모든 것을 알게 될 테니. 자식들이 경호원들에 의해 하나둘 밖으로 안내되기 시작했습니다. 은혁이 뒤돌아 소리쳤지요. 아버지, 잠깐만요. 제발 설명 좀. 그러나 민국은 묵묵히 등을 돌린 채였습니다. 자식들의 항해 소리가 계단을 타고 멀어져 갔지요. 차문이 닫히는 소리, 엔진이 켜지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윽고 고요해졌습니다. 민국은 난장판이 된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깨진 그릇들, 엎어진 된장찌개, 바닥에 흩어진 전세 보증금 봉투. 그는 천천히 몸을 숙여 돈봉투를 하나씩 주워 모았지요. 은석이 아픈 몸을 이끌고 다가왔습니다. 민국은 아들의 터진 입술을 수건으로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지요. 빛나가 따뜻한 물을 가져와 시아버지의 손을 닦아드렸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지 못했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다오. 민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석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아버지, 괜찮습니다. 아버지가 무사하시니 그것만으로 충분해요. 빛나도 눈물을 훔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정말 괜찮아요. 다친 데 없으시죠? 민국은 주워 모은 전세 보증금을 은석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습니다. 이 돈의 무게가 수백억보다 무겁다는 것을 오늘에야 깨달았지요. 창밖으로 어느새 비가 그치고 달빛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어지러운 거실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껴안았지요.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고요한 평화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아침 세 남매의 휴대폰에 동시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한주건설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으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지요. 발신인은 한주건설 이사회 사무국이었습니다. 은혁은 메시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신이 소집한 회의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며칠 전 아버지가 이사회에서 보자고 했던 말이 떠올랐지만 빚더미에 앉은 아버지가 무슨 수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겠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날 나타났던 경호원들도 어디서 빌려온 사람들일 것이라 치부했지요. 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 이사회 소집 공고 봤어? 누가 소집한 거지? 나도 방금 받았어. 아버지가 그날 이사회에서 보자고 했잖아. 설마 진짜 아버지가 소집한 건 아니겠지? 은혁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아버지가? 빚쟁이한테 쫓기는 분이 무슨 수로? 그냥 누군가 장난친 거겠지. 어차피 우리가 가서 상황 파악하면 되니까 일단 가보자. 세 남매는 각자의 차를 몰고 한주건설 본사로 향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폐지 줍는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지요. 설령 아버지가 소집했다 해도 마지막 발악일 것이라며 서로 위안을 삼았습니다. 오히려 이참에 아버지의 남은 지분까지 정리해버리자는 계산을 하고 있었지요.
15층 대회의실에 도착하니 이사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통유리 너머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들어왔고 길게 늘어선 회의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서류 뭉치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회의실 전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묘하게 굳어 있었지요. 자, 시간이 되었으니 이사회를 시작하죠. 그러나 이사들은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눈빛만 교환할 뿐이었지요. 은호가 거만한 자세로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으며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우리가 빨리 지분을 정리해서 회사를 정상화해야 합니다. 지연은 거울을 보며 립스틱을 고쳐 바르더니 한마디 거들었지요. 오빠들, 내 몫의 배당금도 잊지 마세요. 시댁에서 이번에 투자금 회수하라고 난리란 말이에요. 바로 그때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경호원이 양옆으로 도열했고 그 사이로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지요. 낡은 작업복 대신 몸에 딱 맞는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차콜 그레이 정장에 실크 넥타이, 구두는 눈이 부실 정도로 광택이 났지요. 뒤로 넘긴 은회색 머리카락이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민국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새 남매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지요. 며칠 전 은석의 빌라에서 보았던 그 서늘한 눈빛이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지요. 누가 이 회사의 주인도 없이 이사회를 시작하겠다는 것이냐? 민국의 목소리는 회의실 전체를 울릴 만큼 깊고 단호했습니다. 새 남매는 숨을 멈췄지요. 아버지, 지금 그 차림새는 뭐예요? 은혁이 떨리는 손가락으로 민국을 가리켰습니다. 은호가 애써 태어난 척 목소리를 높였지요. 아버지, 지금 연극하시는 거예요? 빌린 옷 입고 나타나면 우리가 속을 줄 아시나 본데 빚쟁이들이나 피할 생각하세요. 민국은 아무 대답 없이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느릿하게 걸어갔습니다. 은혁이 서 있던 의장석 앞에 멈춰 섰지요. 은혁은 저도 모르게 옆으로 물러섰습니다. 민국이 의자에 앉자 회의실에 대기하고 있던 이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허리를 숙였지요. 회장님, 복귀를 환영합니다. 수십 명의 입에서 터져나온 우렁찬 외침에 세 남매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앞의 광경이 믿기지 않았지요. 회장님이라니요? 우리 아버지는 파산 직전이라고요. 다들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지연이 이사들을 향해 소리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침묵뿐이었습니다. 민국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문서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지요. 한주건설의 지분 구조와 실소유주가 명시된 서류였습니다. 모든 지분의 최종 소유자는 유민국이었지요. 너희가 그토록 무시하던 한주상회. 그곳이 바로 이 한주건설의 지주회사다. 민국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새 남매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지요. 내가 폐지를 줍던 그 술에 그것이 너희의 화려한 생활을 지탱하던 뿌리였다는 걸 이제야 알겠느냐? 은혁의 손에서 들고 있던 서류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손이 파들파들 떨리고 있었지요. 그럼 보증 사기당했다는 것도 20억 빚이 있다는 것도 시험이었다. 민국이 단호하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내 자식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고 싶었다. 너희는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더구나. 철저하게. 민국은 의자 등받이에 몸을 기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이사들의 시선이 새 남매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멸이 담겨 있었지요. 큰 놈, 너는 나를 병원에서 쫓아냈다. 보안요원을 불러 친아버지를 내쫓았지.
둘째, 너는 아파트 비밀번호를 바꾸고 경비원에게 낡은 옷 입은 노인은 절대 들여보내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더구나. 막내딸, 너는 시댁 핑계를 대며 빗속에서 떨고 있는 아비의 전화를 끊었다. 세 남매의 고개가 점점 숙여졌습니다. 회의실의 이사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너희 셋은 함께 막내 집에 들이닥쳐 인감을 내놓으라며 행패를 부렸지. 은석이를 때리고 빛나가 차린 밥상을 엎고 며느리의 손을 구두굽으로 밟았더구나. 민국이 손짓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 은석의 빌라에서 벌어진 일들이 고스란히 녹화되어 있었지요. 은호가 은석을 때리는 장면, 지연이 빛나의 손을 밟는 장면, 은혁이 민국의 멱살을 잡는 장면까지. 회의실의 이사들이 고개를 돌리며 혀를 찼습니다. 이건 언제 녹화한 거예요? 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너희가 난동을 부리는 동안 줄곧 녹화되고 있었다. 증거는 충분하다. 민국이 다시 손짓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들이 떠올랐습니다. 은혁의 병원 리베이트 내역, 은호의 회사 공금 횡령 증거, 지연이 시댁 몰래 빼돌린 비자금 장부. 숫자와 계좌번호가 낱낱이 공개되었지요. 이건 사생활 침해예요. 아버지가 무슨 권리로 우리 뒷조사를 해요. 지연이 소리쳤습니다. 민국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지요. 내가 이 모든 재산의 실소유주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가진 병원도 회사도 학원 건물도 전부 내 명의로 된 재단 소유다. 내 재산을 빼돌린 것에 대한 조사일 뿐이다. 민국의 말에 지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은호가 비굴하게 웃으며 민국 곁으로 다가오려 했지요. 아버지, 그건 저희가 너무 당황해서. 사실은 아버지를 도우려고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은호는 경호원들에 의해 단번에 제지당했습니다. 도우려고 계획을 세웠다고? 은석이네 집에 들이닥쳐서 인감을 내놓으라고 멱살을 잡고 빛나가 차려준 밥상을 엎어버린 것이 너희가 세운 계획이었느냐? 회의실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국이 자리에서 일어나 세 남매를 차례로 바라보았지요. 은혁아, 너는 오늘부로 병원 원장직에서 해임이다. 병원 건물은 재단으로 환수한다. 은혁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지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제 병원만은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민국은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은호야, 내 회사에 들어간 투자금은 전액 회수 절차에 들어갔다. 이제 내가 가진 건 빈 껍데기뿐이다. 은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었지만 주변을 에워싼 경호원들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요. 지연아, 내 비자금 내역은 이미 시댁에 전달되었다. 내가 친정아버지가 망했다고 거짓말하며 비자금을 챙긴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 지연의 무릎이 꺾였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렸지요. 아버지, 제발. 이혼만은. 그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정장을 말끔하게 차려입은 은석과 빛나가 들어왔지요. 은석은 네이비색 정장에 단정한 넥타이를 메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맞아서 터졌던 입술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요. 빛나는 단아한 네이비색 원피스에 진주 귀걸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왔습니다. 은석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민국의 얼굴에 처음으로 따뜻한 미소가 번졌지요. 그래, 고생했다. 이리 오너라. 민국이 은석의 어깨에 손을 얹고 이사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것이 있다. 한주건설은 당분간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이다. 하지만 이 회사의 후계자는 내 막내 아들 은석이와 며느리 빛나로 정해두었다.
때가 되면 이 아이들이 회사를 이끌게 될 것이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세 남매는 경악했지요. 안 돼요. 저런 놈이 왜요? 은호가 고함을 질렀습니다. 민국은 차갑게 은호를 바라보았지요. 저런 놈이라니. 너희가 아비를 버릴 때 은석이는 자신의 전 재산을 내놓으며 나를 지켰다. 그 돈이 얼마인지 아느냐? 겨우 몇 천만 원이다. 하지만 그 돈의 무게는 너희가 빼돌린 수십억보다 무겁다. 민국의 말에 이사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이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둘 시간이다. 더 이상 구차하게 매달리지 말고 나가거라. 민국이 손짓하자 경호원들이 세 남매를 회의실 밖으로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안 돼요. 제발요. 은서가 형 좀 도와줘. 은혁의 외침이 복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민국은 창밖을 바라보며 긴 숨을 내쉬었지요. 오랜 짐을 내려놓은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은 새로운 질서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민국은 은석과 빛나의 손을 꼭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고맙다. 너희가 아니었으면 나는 저것들의 본 모습을 영영 몰랐을 게다. 아버지야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요. 은석이 눈시울을 붉히며 대답했습니다. 빛나도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숙였지요. 아버님,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민국은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화려한 빌딩들 중 상당수가 자신의 것이었지만 그 어떤 것도 며칠 전 막내 부부가 내밀었던 작은 봉투보다 귀하지 않았지요. 은서가 당장 회사를 맡으라는 게 아니다. 너희는 지금처럼 시장에서 열심히 일하거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자리를 물려줄 테니. 은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저희는 지금 하던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국은 아들의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은석의 눈에서 진심을 읽었지요. 그것은 다른 자식들에게서는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빛이었습니다. 황금빛 아침 햇살이 회의실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오랜 시험이 끝나고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달은 민국의 새로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지요. 며칠 후 강남의 다담 종합병원 원장실에는 날카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화려한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실내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지요. 책상 위에는 법원에서 날아온 두툼한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그 앞에는 은혁이 사색이 된 채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의 첫 장을 넘기다가 결국 힘없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이게 정말 아버지가 보내신 거라고요? 병원 건물 환수 소송이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은혁이 앞에 서 있는 변호사를 향해 넋이 나간 듯 물었습니다. 유민국 회장님께서는 이미 모든 절차를 마친 상태입니다. 증여 당시 조건이었던 부양 의무 불이행을 근거로 한 계약 해지 통보서입니다. 변호사는 사무적인 말투로 대답하며 안경을 고쳐 썼습니다. 은혁의 손이 파들파들 떨렸지요. 같은 시각 은호의 사무실 역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가 야심차게 추진하던 신규 사업의 핵심 투자금이 한순간에 회수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이지요. 민국이 자신의 인맥과 자산을 동원해 밀어주었던 모든 줄이 끊기기 시작하자 은호가 쌓아 올린 화려한 탑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지연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시댁으로 전달된 한 통의 서류가 그녀의 결혼 생활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지요. 친정아버지가 파산했다고 거짓말하며 비자금을 빼돌린 사실이 낱낱이 드러났고 시어머니는 즉시 이혼 절차를 밟으라고 통보해 왔습니다. 며칠 뒤 민국이 머물고 있는 은석의 작은 집 앞으로
검은색 세단 2대가 급하게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세 남매의 모습은 예전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구겨진 옷, 푹 꺼진 눈, 그리고 핏기 없는 얼굴. 그들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잔뜩 겁에 질린 표정으로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저희 왔어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은혁이 대문을 두드리며 애타게 부르짖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일단 만나서 이야기 좀 해요. 네. 지연도 문고리를 붙잡고 울먹였지요. 한참 동안 응답이 없던 문이 천천히 열리고 그곳에는 이전보다 훨씬 정정해진 모습의 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막내 부부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분인지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단단했지요. 그러나 그 눈빛 속에는 자식들을 향한 온기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이느냐? 너희가 내팽개쳤던 아비가 사는 누추한 곳 아니더냐? 민국이 문턱을 넘으려는 자식들을 차가운 시선으로 가로막았습니다. 은혁이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지요. 아버지, 저희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그래요, 아버지. 저희가 그때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병원 경영도 어렵고 투자도 꼬이다 보니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한 거예요. 지연도 은영 옆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민국은 무릎 꿇은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소리라. 내 귀에는 아주 진심처럼 들리더구나. 죽을 때까지 얼굴 볼 일 없을 테니 당장 나가라고 했던 게 누구였지? 아버지, 제발 소송만은 취하해 주세요. 지금 병원 건물이 넘어가면 저는 파산이에요. 제 자식들은 어떡합니까? 은혁이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민국의 바지 자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 투자가 끊겨서 회사 직원들 월급도 못 주게 생겼어요. 아버지가 일궈놓으신 사업이잖아요.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두실 거예요? 은호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호소했지요. 민국은 자식의 손을 차갑게 뿌리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너희에게 사업은 그저 너희의 욕심을 채워줄 도구에 불과했지. 내가 길에서 떨고 있을 때 너희는 그 잘난 사업을 지키느라 아비를 내쳤느냐? 아버지, 그래도 저희가 아버지 핏줄이잖아요. 어떻게 남보다 못하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건 너무 잔인하시잖아요. 은호가 참다 못해 항변하듯 소리쳤습니다. 민국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지요. 잔인하다고? 부모를 짐짝 취급하며 길거리에 내버린 너희보다 더 잔인할까 싶구나. 나는 그저 너희가 준 만큼 돌려주는 것뿐이다. 아버님, 제가 잘못 모셨어요. 그러니까 제발 저희 집 저당 잡힌 것만이라도 풀어주세요. 은혁의 아내까지 가세에 바닥을 기며 용서를 구했습니다. 민국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대답했지요. 너희가 지금 무릎을 꿇은 이유가 정말 미안해서냐? 아니면 당장 사라질 돈이 아까워서냐? 내 눈에는 후자가 분명해 보이는구나. 아니에요, 아버지. 정말 반성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라도 저희가 극진히 모실게요. 막내네 집 말고 저희 집으로 가요. 제일 큰 방 비워놨어요. 은혁이 다급하게 제안했습니다. 제일 큰 방이라니 지난번엔 창고방도 아깝다고 하지 않았느냐. 사람이 이토록 간사할 수 있다는 걸 너희를 보며 다시금 배운다. 민국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깊은 허탈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어떻게 해야 용서해 주시겠어요? 시키시는 건 뭐든 다 할게요. 제발 살려만 주세요. 지연이 민국의 발등에 이마를 대며 애원했지요. 살려달라니 내가 너희를 죽이기라도 했느냐? 나는 그저 너희에게 주었던 내 것을
다시 가져가는 것뿐이다. 너희의 능력으로 일군 것이 아니니 돌려주는 게 맞지 않겠느냐? 민국의 차분한 논리에 자식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저 이대로 무너지면 다시 일어설 수 없어요. 아버지 손으로 아들 인생을 이렇게 끝내실 거예요? 은혁이 마지막 희망을 걸 듯 민국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인생을 망친 건 내가 아니라 내 자신이다. 부모를 버린 순간 너는 이미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기반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이야. 민국은 단호하게 못을 박았지요. 저희가 정말 도리를 다하지 못한 건 인정해요. 하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형 선고를 내리시는 건 부모로서 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은호가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너희가 버린 건 내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였다. 도리를 저버린 자에게 경제적 풍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독이 될 뿐이다. 민국이 한 걸음 다가가 자식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기회는 이미 충분히 주었다. 그 추운 밤 내가 너희의 문을 두드렸을 때가 마지막 기회였지. 너희는 그 문을 너희 손으로 굳게 잠갔다. 민국의 말에 세 남매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졌습니다. 이제 너희가 뿌린 대로 거둘 시간이다. 민국은 뒤돌아 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철컥 소리와 함께 문이 잠기자 밖에서는 통곡 소리와 원망 섞인 비명이 한동안 이어졌지요. 민국은 문에 기대어 서서 잠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하고 아팠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내려간 듯한 해방감도 느꼈지요. 거실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는 은석과 빛나를 향해 민국은 희미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다.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구나. 내 마음은 아주 평온하단다. 밖에서는 여전히 자식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점차 멀어지는 환청처럼 희미해져 갔습니다. 무너진 것은 자식들의 재산만이 아니었지요. 탐욕으로 가득 찼던 그들의 세상 전체가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동이 트기 전 시장통에는 벌써 활기가 넘쳐 흘렀습니다. 새벽 4시,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간이었지만 이곳은 이미 하루를 시작한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요. 여보, 날이 많이 차네요. 장갑 꼭 끼고 해요. 손 다 터지겠어요. 빛나가 은석의 거친 손을 어루만지며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그보다 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는 해놨어? 은석이 무거운 과일 상자를 트럭에서 내리며 물었지요. 응, 죽 끓여놨어요. 일어나시면 따뜻하게 데워드리려고요. 빛나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비록 새벽잠을 설쳤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 대신 충만한 행복이 묻어 있었지요. 시장 한쪽에서 은석 부부는 땀을 흘리며 과일 상자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게 트고 허리는 쑤셨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나고 있었지요. 자신들의 힘으로 일군 삶이라는 자부심이 그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자네들 오늘도 일찍 나왔구먼. 참 성실해. 옆 가게 주인 아저씨가 지나가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이고, 아저씨도 고생 많으세요. 오늘 사과 좋은 거 들어왔는데 나중에 좀 드릴게요. 은석이 허리를 펴며 밝게 대답했지요. 그때 시장 입구 쪽에서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민국이 무언가를 들고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지요. 아버지? 아버지 아니세요? 은석이 들고 있던 상자를 내려놓고 달려갔습니다. 빛나도 앞치마를 벗어던지며 황급히 민국에게 다가갔지요.
민국의 차림새는 예전의 낡은 점퍼가 아니었습니다. 정갈하게 다린 코트에 인자하면서도 위험 있는 눈빛. 그러나 그의 얼굴에는 예전보다 훨씬 편안한 미소가 번져 있었지요. 걱정 끼쳐서 미안하구나. 오늘 너희에게 전할 게 있어서 일찍 나왔다. 민국이 두 사람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전하실게요? 무슨 일이시길래 이 새벽에? 은석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지요. 민국은 대답 대신 곁에 서 있던 정장 차림의 남자에게 손짓했습니다. 그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민국에게 건넸지요. 이건 이번에 새로 확정된 재개발 부지의 관리권과 강남에 있는 빌딩 상속 서류다. 이제부터는 너희 부부가 이 일들을 맡아주었으면 좋겠구나. 민국이 서류를 내밀자 은석의 손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게 대체 다 뭐예요? 저희가 이런 걸 어떻게 받아요? 빛나도 놀란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님, 저희는 이런 큰 재산은 바라지도 않아요. 그저 아버님이 건강하고 무사하시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빛나가 서류 봉투를 다시 밀어내며 말했지요. 선물보다 아버님이 곁에 계신 게 더 큰 축복이에요. 저희 정말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민국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선물이 아니란다. 너희의 정직한 땀방울에 대한 보상이자 내가 너희에게 주는 신뢰의 증표야. 민국은 다시 서류를 두 사람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너희라면 이 재산을 올바른 곳에 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볼 줄 알 거라 믿는다. 내 마지막 바람을 너희에게 맡기고 싶구나. 은석은 아버지의 진심이 담긴 서류를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지며 목소리가 떨려왔지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를 믿어주셔서 그리고 다시 돌아와 주셔서 정말 고마워요. 고맙긴 내가 너희에게 배운 게 더 많단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법을 너희가 일깨워 주었어. 민국은 두 사람을 차례로 안아주며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빛나가 은석의 품에 기대어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꿈꾸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무사하신 게 제일 기뻐요. 나도 그래. 아버지가 우리 곁에 계시다는 게 세상에서 제일 큰 재산이야. 은석도 아내를 감싸 안으며 민국을 향해 깊은 감사의 눈빛을 보냈지요.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며 그들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지만 세 사람의 세계는 오직 가족이라는 따스한 온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저희는 평생 시장에서 일만 하던 사람들인데. 은석이 자신 없는 표정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배운 그 정직함과 성실함이야말로 모든 일의 근본이다. 너희는 이미 자격이 충분해. 민국이 단호한 어조로 아들을 격려했지요. 아버님, 그럼 형님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마음이 쓰여서요. 빛나가 조심스럽게 형제들의 안부를 물었습니다. 민국의 눈빛이 잠시 어두워졌다가 이내 다시 평온해졌지요. 그 아이들에게는 당분간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할 게다. 가진 것을 모두 잃어봐야 진정으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겠지. 민국은 시장 골목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활기찬 호객 소리, 싱싱한 채소와 과일 냄새, 그리고 땀 흘리며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 이곳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가득했지요. 너희는 그저 지금처럼 서로 아끼며 정직하게 살아가주면 된다. 그게 내가 바라는 전부야. 민국의 눈가에 옅은 물기가 맺혔습니다. 아버지, 아까 말씀하신 그 빌딩 있잖아요. 거기 1층에는 우리 시장 사람들 쉴 수 있는 쉼터 하나 만들면 어떨까요?
은석이 걷다가 문득 떠오른 생각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이구나. 너희라면 그렇게 쓸 줄 알았다. 민국이 대견하다는 듯 은석의 어깨를 두드렸지요. 저희가 받은 복을 조금이라도 나누며 살고 싶어요. 그래야 아버지 자식답잖아요. 빛나의 말에 민국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핏줄보다 진한 진심이 이끄는 길을 따라 세 사람은 나란히 발을 맞추어 걸어갔지요. 자, 이제 장사는 좀 쉬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꾸나. 내가 오늘 아침은 근사하게 사고 싶구나. 민국이 활기차게 말하며 은석의 짐을 대신 들어주려 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이건 제가 할게요.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셔야죠. 은석이 급히 아버지를 만류하며 웃음을 터뜨렸지요. 그래요, 아버님. 저희가 맛있는 국밥집 알고 있어요. 거기 가서 뜨끈하게 한 그릇 해요. 빛나가 민국의 팔짱을 끼며 다정하게 이끌었습니다. 그래, 너희가 사주는 국밥이라면 어떤 만찬보다 훨씬 맛있겠구나. 민국은 오랜만에 마음껏 소리내어 웃으며 자식들과 함께 새벽 시장의 활기찬 거리로 걸어나갔습니다. 시장 골목을 빠져나오며 민국은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지요. 동쪽 하늘에서 붉은 태양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세 사람의 얼굴 위로 따스하게 쏟아져 내렸지요. 아버지, 해가 참 예쁘게 뜨네요. 은석이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게, 오늘따라 유난히 눈부시구나. 어둠이 깊을수록 새벽은 더 밝게 오는 법이지. 민국은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나지막이 의조렸지요. 그 말에는 지난 며칠간의 고통과 시련,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선 자의 담담한 감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국밥집에 도착한 세 사람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뚝배기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허름한 가게였지만 그 안에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지요. 아버님, 많이 드세요. 여기 국밥이 정말 맛있어요. 빛나가 민국의 그릇에 깍두기를 올려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잘 먹으마. 이렇게 너희와 함께 밥 먹으니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도 부럽지 않구나. 민국이 국물을 한 숟가락 크게 뜨며 환하게 웃었지요. 은석은 아버지의 편안해진 얼굴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 재산을 탐욕의 도구가 아닌 나눔의 씨앗으로 만들겠다고요. 아버지, 앞으로 저희가 잘할게요. 아버지가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겠습니다. 은석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자랑스러운 자식이다, 은석아. 너희가 나의 진정한 재산이고 구원이었어. 민국은 벅차오르는 감정을 억누르며 두 사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시장 사람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려왔고 갓 떠오른 태양이 국밥집 창문을 통해 따스한 빛을 쏟아내고 있었지요. 새벽의 보온은 그렇게 소박하지만 가슴 벅찬 아침 식사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세 사람의 얼굴 위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낡은 기름 냄새와 녹슨 철근들이 어지럽게 널린 고물상 앞 한때 강남의 중심가를 호령하던 세 남매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구겨질 대로 구겨진 명품 코트는 이미 제 색깔을 잃어버렸고 흙먼지가 잔뜩 묻은 구두는 밑창이 다 떨어져 걸을 때마다 소리를 냈지요. 은혁은 초점 없는 눈으로 고물상 안을 들여다보다가 옆에 서 있던 지연을 향해 짜증스럽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때문에 이게 무슨 꼴이야. 그때 아버지가 소송 걸었을 때 내가 무조건 빌자고 했어야지. 끝까지 대들어서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들어? 오빠는 할 말 있어? 병원 넘어가기 전까지 아버지를 치매 환자 취급한 건 오빠잖아. 이제 와서 내 탓을 하면 뭐가 달라져?
지연이 악에 바친 듯 대꾸하며 바닥에 침을 뱉었습니다. 그만들 좀 해요. 지금 여기서 싸워봤자 배만 더 고프지 뭐가 나와요. 은호가 힘없이 말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거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세 남매는 더 이상 다툴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한때 수백억의 재산을 물려받았던 그들에게 지금 남은 것은 서로를 향한 원망과 텅 빈 주머니뿐이었지요. 같은 시각 시장통에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갓 쪄낸 백설기에서 올라오는 하얀 김이 시장 골목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고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차가운 아침 공기를 따스하게 데우고 있었지요. 민국은 깨끗하게 다려진 면바지에 수수한 점퍼를 걸친 채 시장 사람들에게 일일이 떡을 나누어 주며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어이구, 어르신, 오늘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떡이 아주 따끈따끈하니 맛있어 보이네요. 야채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우리 막내 손주가 이번에 상을 탔다지 뭡니까? 기분이 좋아서 시장 식구들이랑 좀 나눠 먹으려고 준비했어요. 많이들 드세요. 민국이 넉넉한 인심을 담아 떡 봉지를 건넸지요. 아버님, 여기 계셨어요? 저희가 다 돌리려고 했는데 벌써 이만큼이나 하셨네요. 빛나가 땀방울이 맺힌 얼굴로 달려와 민국의 손에 든 가방을 대신 들어주었습니다. 아니다, 빛나야. 내가 좋아서 하는 일인데 힘들 게 뭐 있겠느냐. 사람들과 이렇게 나누는 게 참으로 즐겁구나. 민국이 며느리의 어깨를 토닥이며 만족스러운 듯 웃었지요. 아버지, 이쪽은 제가 다 돌렸습니다. 생선가게 사장님이 고맙다고 나중에 갈치 한 토막 가져가라시네요. 은석이 멀리서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허허, 갈치라니. 역시 시장 인심이 세상에서 제일 좋구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여기 다 모여 있어. 민국이 은석의 든든한 팔을 붙잡으며 감의 어린 목소리로 말했지요. 아버님, 예전에는 이런 떡 하나 나누는 게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싶으셨죠? 그런데 지금은 참 다르시네요. 빛나가 민국의 안색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정말 다르구나. 그때는 내 통장에 찍힌 숫자가 내 힘인 줄 알았지. 하지만 그 숫자들이 사라지니 곁에 남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구나. 민국은 씁쓸하면서도 후련한 표정으로 대답했지요. 지금은 통장 숫자는 좀 줄었어도 아버님을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이게 진짜 부자 아니겠어요? 빛나가 환하게 웃으며 시장 골목을 가리켰습니다. 맞는 말이다. 공경에 처했을 때 손을 내밀어주는 진심 어린 온기,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의 의미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구나. 민국이 고개를 끄덕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떡을 다 나눠준 후 세 사람은 시장 한쪽에 세워둔 낡은 리어카 앞에 섰습니다. 녹이 슬고 바퀴가 삐걱거렸지만 그 리어카에는 민국의 오랜 세월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아버지, 오늘 배달 나가실 거예요? 제가 끌게요. 은석이 리어카 손잡이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오늘은 같이 끌자꾸나. 너희와 함께라면 이 무거운 짐도 가볍게 느껴지는 법이지. 민국이 은석 옆에 나란히 서서 손잡이를 잡았지요. 그럼 저도 뒤에서 밀게요. 우리 셋이 힘을 합치면 이 시장 언덕도 금방 올라가겠어요. 빛나가 리어카 뒤편에 자리를 잡으며 씩씩하게 외쳤습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볼까? 은석의 구령에 맞춰 리어카가 덜컹거리며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민국의 가슴속은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열기로 가득 차 있었지요. 리어카의 바퀴가 구를 때마다 과거에 무거웠던 짐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수백억의 재산도, 화려했던 지위도, 그리고 자식들에게 받았던 상처마저도요. 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숨소리가 좀 가빠지신 것 같은데 잠시 쉴까요? 은석이 걸음을 늦추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아니다. 오히려 몸이 가뿐하구나. 이 리어카 무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정직한 무게처럼 느껴지는구나. 민국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아버님, 저기 보세요. 해가 완전히 떴어요. 오늘따라 햇살이 참 눈부시네요. 빛나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떠오른 태양을 가리켰습니다. 정말 그렇구나. 이렇게 눈부신 아침을 맞이하는 것도 오랜만이야. 민국이 눈부신 햇살을 받으며 나지막이 의조렸지요. 시장 골목을 빠져나온 리어카는 넓은 대로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 뒤로 멀리 고물상 앞에서 다투고 있을 자식들의 모습은 이제 민국에게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고서야 비로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들을 얻었음을 알았지요. 진정한 부자는 금고에 돈을 쌓아두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와 따뜻한 밥 한 끼를 기꺼이 나눌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요. 은서가, 내일은 시장 사람들에게 국밥이라도 한 그릇씩 대접해야겠다. 내가 가진 게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넉넉해서 말이다. 민국이 아들을 바라보며 제안했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버지. 제가 오늘 시장 봐서 재료 든든하게 준비해 놓을게요. 은석이 밝게 대답하며 리어카를 더 힘차게 끌었지요. 아버님, 저도 솜씨 발휘 좀 해볼게요. 우리 시장에서 제일 맛있는 국밥 잔치를 열어봐요. 빛나의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르며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찬란한 아침빛 속으로 녹아들었습니다. 리어카 끄는 소리는 마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경쾌한 발걸음처럼 들려왔지요. 민국은 더 이상 대저택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었지요.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 곁에 계셔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은석이 쑥스러운 듯 고백했습니다. 나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너희가 나의 진정한 재산이고 구원이었어. 민국은 벅차오르는 감동을 억누르며 대답했지요. 찬란한 아침 햇살 아래 리어카를 끄는 세 사람의 뒷모습은 그 어떤 풍경보다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600억의 자산가였던 민국. 그는 모든 것을 잃을 뻔한 시험 끝에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을 얻었습니다.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가족, 함께 땀 흘리며 일할 수 있는 건강한 몸, 그리고 나눌수록 커지는 마음의 풍요로움을요. 낡은 작업복은 이제 옷장 깊숙이 걸려 있지만 그 옷이 가르쳐준 교훈은 민국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발견한 가장 높은 가치, 그것이 바로 진정한 부자의 의미였습니다. 시장통의 아침은 오늘도 활기차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복판에서 민국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지요. 리어카 바퀴 소리가 점점 멀어지고 세 사람의 웃음소리만이 아침 햇살 속에 오래도록 맴돌았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난 사연 계속 들으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꾹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유도 해주세요. 댓글도 남겨주시면 다음 사연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이 함께 하시길 소망하겠습니다.